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너무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거기 생태마을이죠? 네, 생태마을입니다. 생태 팔아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생태 팔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요.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도 아니고 황태 파는 데도 아니고 천주교 피정집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족에만 취급하신다고요? 말귀 못 알아듣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겨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완전히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어디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 안 된다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 지금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워요. 아니 신부님이 강론 때 하느님 만나러 오는 건 축제다. 그러니까 주일날 옷 이쁘게 입고 와라. 깨끗한 옷 입고 와라.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정말로 예쁜 옷을 입고 가야지. 그래갖고 예쁜 옷을 입고 성당에 왔어. 근데 딱 자매 하나가 한다는 소리가 누굴 또 홀리려고 여시같이 입고 왔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둥뿌리 뽑았냐? 뭐 개 탔냐? 뭐 이래갖고 아주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상대방 무시하고 가슴에 아픈 거를 이렇게 심어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에는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한 10년 만에 한 60에 헤어졌는데 70에 만났어. 내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야, 너 10년 동안 안 보는 동안 팍상 늙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팍상 늙었다고 말들은 이 사람은 너 10년 동안 안 보는 동안 팍상 늙었다. 그런 친구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도 만만치 않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말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식구들도 말이 통해야지 식구 같아요.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 투명 인간처럼 지내게 돼 있어요. 사회도 말이 통해야 돼. 사회가 말이 안 통하면은 그 사회는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정치하는 분들이 입만 열면 소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말이 통하자 그 얘기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예.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 집안도 붕괴되고, 말이 안 통하면 사회도 붕괴되고, 말이 안 통하면 국가들끼리도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말처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말 한마디에 참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근데 이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너무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거기 생태마을이죠? 네, 생태마을입니다. 생태 팔아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생태 팔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요.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도 아니고 황태 파는 데도 아니고 천주교 피정집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족에만 취급하신다고요? 말귀 못 알아듣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겨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완전히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8월 달에 호주에 강의를 갔어요. 시드니하고 멜버른에. 근데 시드니 이제 강의가 끝나고 신부님이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을 구경을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인꼬 부부 두 분이 운전을 하고 신부님하고 나하고 이제 블루 마운틴을, 굉장히 멀더라고요. 블루 마운틴을 다녀서 오는데 거리가 또 공사를 해갖고 차도 막히고 이래갖고 형제가 운전을 쭉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형제가 막 졸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부부는 참 느낌이 딱, 나는 조는지 몰랐는데 그 자매가 여보 지금 당신 졸리지? 그러니까 나 지금 깜빡 졸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호주에서 그냥 예. 그러더니 아내가 여보 내가 운전할 테니까 당신 오늘 너무 많이 운전했으니까 뒤에서 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잠 깨면 다시 당신 운전하면 돼. 근데 이 자매가 사실은 좀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손이 막 이렇게 퉁그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도 아프고 막 아프니까 이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졸려도 아내 운전시키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운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 뒤에서 형제님이 막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자매님하고 나하고 이제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름달이 뜬 거야. 달이 너무 예쁘게 뜨더라고요. 달이 탁 떴는데 그때 이제 형제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부님 참 달이 참 그랬단 말이야. 달이 참 그랬어요. 달이 참. 달이 참 그랬는데 그때 형제가 깬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인데 와 절이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자매가 달이 참 그랬을 때 달이 참 예쁘다는 말을 할 판이구나. 근데 그 형제는 딱 깼을 때 달이 참 그랬을 때 자기 부인 다리가 아픈 줄 알고 관절염이 있으니까 와 철이나. 똑같은 말도 완전히 자기식으로 생각하면요 완전히 다르게 들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들음으로 해서 오해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잘못 알아들어서. 자긴 그렇게 알아들었다 이거죠. 또 말 한마디에 사람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가요 고등학교 때 참 공을 잘 찼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90분 내내 뛰어다니는 거 쉬지 않고. 그런데 그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프로팀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 않았고 대학교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박지성 선수 너무 공을 차고 싶었는데 이때 명지대학 감독님이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알아봐요. 그래갖고 딱 뽑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축구팀은 다 찬 거야. 보니까 테니스부에 한 명 티오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박지성 선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우리 대학교 테니스부로 들어와라. 공은 축구부에 와서 차고.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요 놀랍게도 축구 선수로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들어가요. 네.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들어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의 이 가치를 누가 알아보느냐면 히딩크가 알아봐요. 쭉 다니면서 너무 열심히 뛰거든. 뽑아요. 유명한 프로 선수도 아니고 대학 유명한 유망주도 아니고 박지성 뽑았을 때 히딩크가 많은 욕을 먹었다고 그래요. 맨날 후보로 뛰었죠. 미국 골든컵에서 박지성 선수 뛸 기회가 있는데 또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박지성 선수 너무 실망해갖고 라카룸에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딱 1분 떠드는 거예요. 근데 또 박지성 선수가 그때는 영어를 지금은 잘하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통역관한테 지금 저 감독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통역관이 하는 말이 박지성 선수, 당신은 히딩크,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 너무너무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히딩크라는 이 감독이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그 1분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플레이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대요. 점점 박지성 선수의 가치가 드러나면서 여러분들 이 포르투갈전 32강 마지막 경기 했을 때 박지성 선수가 이영표 선수가 공을 차고 가슴에 트래핑을 해갖고 딱 골인을 넣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뛰어가죠? 그렇죠. 히딩크한테 탁 끌어안잖아요. 자기 인생의 멘토, 인생을, 운명을 바꿔준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맨유에 입단까지 하고 박지성 선수는 맨유가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200회 이상 출장한 92번째 선수가 돼요. 물론 지금은 저 팀을 이적을 했지만은 정말 아시아인으로서의 최고의 스타가 된 거죠. 세계적인 스타가. 근데 박지성 선수가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히딩크 감독이 1분의 칭찬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에는 등급이 있어요. 말에는 등급이 있어요.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입만 열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라고 아시죠? 예. 이분이 유명한 연설을 해요.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연설 중에 한 구절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이 오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요. 흑인이 1960년대 투표권도 없었던 그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을 했잖아요. 이 명연설, 이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또 내가 천주교 신자야.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사랑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냥 자식도 안 되고 다 안 돼.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갖고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 마지막으로 미사 참여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저녁 미사를 이제 참여를 했어. 근데 그날따라 신부님 강론 말씀이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한테 희망을 심어주는 강론 말씀을 했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 성당문을 탁 열고 나갈 때 내가 왜 죽어? 이 좋은 세상.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나갈 수 있다면 신부님 강론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주위 분들한테 그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해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좋은 말, 살과 피가 되는 그런 말씀 해주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최고급 등급이에요. 말에. 근데 두 번째는 말씨야. 말에는 씨가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뉴욕에 강의를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면 2,000명 정도가 모여요. 2,000명.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강의를 했는데 정말 교우들이 행복하게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정말로 너무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원피스를 쫙 입고 날 보더니 싹 미소를 짓더니 다짜고짜 나를 탁 포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웬 여자냐.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저 기억 안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성당 마당에서 막 뛰어노는데 신부님이 저를 보더니 너는 여자아이가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씩씩하고 얼굴도 예쁘니 너 나중에 내가 봐서는 너 커서 어려운 사람 변호해주는 변호사 되겠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뉴저지라는, 뉴욕 바로 아랫동네 뉴저지라는 동네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이민을 가서 자기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대. 그 유명한 신부님이 나 변호사 된다고 그랬다. 변호사 된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제가 가던 해 맨하탄에서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무심결에 뿌린 씨인데 15년 후에 변호사라는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또 작년엔 제가 LA에 강의를 갔어요. LA라고 그러는 거 아니래요. LA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LA라고. 네. 근데 LA에 강의를 갔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왔어요. 한 2,500명 정도가 왔어요. 강의가 끝나고 뭐 정말 수많은 분들하고 인사하고 뭐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이번엔 정말 잘생긴 남자아이야. 잘생긴 남자아이가 나한테 오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고, 신부님 제가 평택 비전동 본당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신부님 그때 내 손가락을 보더니 너는 남자의 손가락이 이렇게 섬세한 걸로 봐서 너 나중에 커서 사람 살리는 수술 외과 의사가 될 것 같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LA로 이민을 간 거예요. LA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손가락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된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UCLA 의대 수술외과 집도의라고, 감사하다고, 신부님 덕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의사가 돼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무심코 뿌린 씨가요, 그게 인생을 결정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말투가 있어. 애를 보고,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해요. 근데 애를 보고 핸대는 소리가, 엄마 아빠한테 핸대는 소리가 장군감이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얘 견종 많이 들겠다. 이 말투를 던지는 분들 참 많아요. 기분 나쁘게 말투 던지는 분들. 근데 우리는 말투가 너무 많아요. 이 말투를 누구끼리 제일 험하게 하느냐? 부부끼리 제일 험하게, 부부끼리. 어떤 부부가 길을 가다가 남편이 저길 보니까 길을 건너는데 이제 어떤 젊은 여자가 서울 나와 보니까 정말 난 평창에서 생전 그런 거 구경 못하는데 아가씨들이 정말 쭉쭉 빵빵 반바지 입으면 그냥 다리도 어쩜 저렇게 미끈해.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 허벅지 구경하느냐고 트럭 지나가는 걸 못 봐요. 이 남자가, 부부가 가는데 트럭이 딱 급브레이크를 딱 잡은 거예요. 트럭 기사가 창문을 열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눈 어디다 두고 다니냐. 너 지금 저 여자 보느냐고 차 지나가는 거 못 봤잖아. 너 치면은 내 팔자 망친다. 내 팔자만 망치는 게 아니라 너 병신 되면 네 마누라 네 자식 고생한다. 그 여자한테 한눈 팔면 내 인생 망치는 거다. 욕을 5분 동안 바가지로 하는 거야. 그러더니 5분 딱 지나더니 창문을, 인생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창문을 닫고 갔어요. 남편은 하도 벙쪄 있어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툭툭 치면서 여보, 당신 저 트럭 기사랑 친해? 아니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면 저 남편이 가슴 아플까? 이것만 골라서 하는 분들 많아요. 반대로 우리 형제님들, 제가 언젠가도 이런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님들, 내가 가정방문 다니고 초청 받으러 가면은요, 참 살림 잘 사는 자매들 많아요. 가보면 집이 어쩜 그렇게 깨끗해. 음식도 깔끔하게 하고, 그냥 딱 치마 입고 그냥 드레스 입고 딱 음식 준비하면 너무너무 이쁘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에 형제한테, 형제님 다 이렇게 살림 잘하는 부인 같이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럼 많은 경우 형제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신부님, 우리 마누라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 신부님 데리고 가세요 그냥. 말투야. 우리 마누라 신부님 마음도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부부끼리 서로 상처나는 말을 골라서 해요. 골라서. 말투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어때요? 애가 공부 좀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뭐라 그래?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엄마인데도 어쩜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자식한테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너 이게 엄마가 막 애가 따지면 이게 죽으려고 그러는 거 살려놨더니 이게 눈 똑바로 뜨고 그냥 엄마한테 덤비는 거 봐. 그때 1살 때 죽을 때 그냥 놔두는 건데 그냥. 그냥 애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도 부부끼리 말이 통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부부끼리 답답할 때 많죠? 말 안 통해갖고. 그럴 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우지 않아요? 싸울 때 보면은 그런 부부들 많아요. 그런 부부들. 그런데 기왕 하는 말인데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요? 귀향하는 말인데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요? 그런데 2009년에 MBC에서 참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한글날을 기해서 밥 있죠. 우리가 먹는 밥. 이 밥을 줘서 한쪽 아나운서들한테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쪽 아나운서들한테는 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꼴배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가서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말한 밥은 향기가 나는 하얀 누룩이 핀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기 싫어 꼴배기 싫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밥은 미워 이렇게 말한 밥은 새카맣게 썩은 냄새가 나는 새카맣게 향기가 나는 누룩. 여러분들 쳐보세요. 그 실험이 나와요. 향기가 나는 누룩 완전히 썩어버린 밥.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 느끼는 게 어쩜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요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주근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면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색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되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이 있어. 공부 좀 못해.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나는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 죄인 취급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못해. 그런데 아들한테 엄마가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하느님이 우리 집에 떨어뜨려줬고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애들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을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버릴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러면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뒷꼭지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피고 돈 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야.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입만 열면 아들한테 빌어먹을 놈이에요. 빌어먹을 놈.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얘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어. 근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 빌어먹을 놈 공부 잘하네? 삶이 힘들었나 봐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 우리 빌어먹을 놈 드디어 큰일 해냈네. 근데 엄마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사법고시를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원서를 넣어도 안 되고 선을 봐도 퇴짜 받고,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상월이라는 그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다고. 당신 쭉 살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입만 열면은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되니까 동료 판사, 변호사, 검사한테 빌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몸에 밴 거다.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벌어먹을 상이다. 그래, 내가 왜 빌어먹을 놈이야? 내가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는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고 지금은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벌어먹고 살고 있대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자식이나 남편, 아내한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느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집에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가서 친구한테 요즘 장사 잘 돼? 그랬더니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명박 정부 들어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꼭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만. 근데 또 다른 친구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장사 잘 돼? 남들은 힘들대는데 우리 집엔 단골 손님들이 와갖고 내가 매일 가락시장에 가갖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를 해. 자, 다음에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개 모임이 있는데, 동창 모임 있는데 너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나 안내 좀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똥파리 날리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는요 복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주교님께서 저한테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 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째 매주 뛰어가고 된장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 신부,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 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보내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갖고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8월 말까지 예약이 2월 달에 차면 내가 니네들 유럽 저기 뭐 기차여행 데리고 갈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이 여행 그거 저기 뭐야 보증금 내라고 왔어요. 그래서 23명 우리 직원들 데리고 내년 유럽에 다 가요. 예. 제 신조는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예.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많이 온다, 많이 판매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태마을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이 어제도 250명 다녀왔어. 내일도 또 250명 오고 매일 그냥 내가 외부 강의 나오지 않는 한 안에는 꽉꽉 차는 거예요. 말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말이 귀향하는 말인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또요,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한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늙으면 죽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주순례, 이스라엘, 뭐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나라 좋대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요.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피부가 더 뺑뺑하고 어머니도 더 고와지세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사는 게 지겹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분 4분이 여러분들 제가 시각장애우들이랑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상계동에서 1년을 살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뭐 젓가락 비비는 거 뭐 노름도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예, 뭐 별걸 다 하는데 시각이 이게 어렸을 때 열이 너무 나갖고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거든. 그땐 눈알을 빼요. 이 눈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알을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빼면 중증들이에요. 중증들. 눈이 있어도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뺀 내 형제가 우리 생태마을 그 데크, 강이 내려다보는 데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 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경치 좋은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강물 소리. 새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또
5월 달에 오셨는데 아카시아 향기, 공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는 애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야. 그럼 이거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이에요.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고 그래. 여러분들 가수 윤한기 씨 알죠? 이 윤한기 씨가 사실은 아버지가 미 8군에 노래하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약을 하시다가 나중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무용수 따라다니는데 허리가 잘못돼갖고 또 돌아가세요. 천하에 누구만 남느냐면 윤복희, 윤한기 둘만 남는 거예요.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이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윤한기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윤한기 씨는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 안 불렀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를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걸.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도 행복한 노래가 안 나왔던 거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만 불렀어요. 이런 노래만. 네. 너무합니다. 이것도 김수희 씨가 불렀지만 곡은 윤한기 씨가 쓴 거예요. 전부 행복한 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76년에 윤한기 씨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76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79년에 윤한기 씨, 윤복희 씨가 사랑이 뭐가 잘못되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때 동생을 위해서 이사야전서 37장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곡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요즘 뭐 저기 뭐 나가수에서도 유명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느님인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이게 1절은 한국어 가사가 2절은 영어 가사인데 1절은 그때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지만 2절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야훼는 나의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이다, 이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주님께서 위로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부터 이 두 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이 이후로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슬픈 노래를 하나도 안 불렀다고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함께 웃어봐요. 즐겁게 살아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한기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이가 70이신데 개신교 예술신학교 목사님 총장 역할을 지금 목사님을 20년 이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행복을 얘기해줘요. 청승을 떨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71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어디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10 낳다 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그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50살서부터 100살까지 서로 이해도 못하면서 한 집에서 50년을 사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어떤 말이 나와? 상대방한테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멍이 들게 하는 말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우리 남자 여자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하고 싸우는지, 왜 남자 여자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말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식구들도 말이 통해야지 식구 같아요.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 투명 인간처럼 지내게 돼 있어요. 사회도 말이 통해야 돼. 사회가 말이 안 통하면은 그 사회는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정치하는 분들이 입만 열면 소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말이 통하자 그 얘기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예.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 집안도 붕괴되고, 말이 안 통하면 사회도 붕괴되고, 말이 안 통하면 국가들끼리도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말처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말 한마디에 참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근데 이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너무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거기 생태마을이죠? 네, 생태마을입니다. 생태 팔아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생태 팔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요.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도 아니고 황태 파는 데도 아니고 천주교 피정집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족에만 취급하신다고요? 말귀 못 알아듣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겨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완전히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8월 달에 호주에 강의를 갔어요. 시드니하고 멜버른에. 근데 시드니 이제 강의가 끝나고 신부님이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을 구경을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인꼬 부부 두 분이 운전을 하고 신부님하고 나하고 이제 블루 마운틴을, 굉장히 멀더라고요. 블루 마운틴을 다녀서 오는데 거리가 또 공사를 해갖고 차도 막히고 이래갖고 형제가 운전을 쭉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형제가 막 졸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부부는 참 느낌이 딱, 나는 조는지 몰랐는데 그 자매가 여보 지금 당신 졸리지? 그러니까 나 지금 깜빡 졸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호주에서 그냥 예.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내가 운전할 테니까 당신 오늘 너무 많이 운전했으니까 뒤에서 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잠 깨면 다시 당신 운전하면 돼. 근데 이 자매가 사실은 좀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손이 막 이렇게 퉁그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도 아프고 막 아프니까 이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졸려도 아내 운전시키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운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 뒤에서 형제님이 막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자매님하고 나하고 이제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름달이 뜬 거야. 달이 너무 예쁘게 뜨더라고요. 달이 탁 떴는데 그때 이제 형제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부님 참 달이 참 그랬단 말이야. 달이 참 그랬어요. 달이 참. 달이 참 그랬는데 그때 형제가 깬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인데 와 절이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자매가 달이 참 그랬을 때 달이 참 예쁘다는 말을 할 판이구나. 근데 그 형제는 딱 깼을 때 달이 참 그랬을 때 자기 부인 다리가 아픈 줄 알고 관절염이 있으니까 와 철이나. 똑같은 말도 완전히 자기식으로 생각하면요 완전히 다르게 들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들음으로 해서 오해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잘못 알아들어서. 자긴 그렇게 알아들었다 이거죠. 또 말 한마디에 사람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가요 고등학교 때 참 공을 잘 찼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90분 내내 뛰어다니는 거 쉬지 않고. 그런데 그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프로팀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 않았고 대학교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박지성 선수는 너무 공을 차고 싶었는데 이때 명지대학 감독님이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알아봐요. 그래갖고 딱 뽑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축구팀은 다 찬 거야. 보니까 테니스부에 한 명 티오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박지성 선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우리 대학교 테니스부로 들어와라. 공은 축구부에 와서 차고.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요 놀랍게도 축구 선수로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들어가요. 네.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들어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의 이 가치를 누가 알아보느냐면 히딩크가 알아봐요. 쭉 다니면서 너무 열심히 뛰거든. 뽑아요. 유명한 프로 선수도 아니고 대학 유명한 유망주도 아니고 박지성 뽑았을 때 히딩크가 많은 욕을 먹었다고 그래요. 맨날 후보로 뛰었죠. 미국 골든컵에서 박지성 선수 뛸 기회가 있는데 또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박지성 선수 너무 실망해갖고 락카룸에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딱 1분 떠드는 거예요. 근데 또 박지성 선수가 그때는 영어를 지금은 잘하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통역관한테 지금 저 감독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통역관이 하는 말이 박지성 선수 당신은 히딩크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 너무너무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히딩크라는 이 감독이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그 1분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플레이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대요. 점점 박지성 선수의 가치가 드러나면서 여러분들 이 포르투갈전 32강 마지막 경기 했을 때 박지성 선수가 이영표 선수가 공을 차고 가슴에 트래핑을 해갖고 딱 골인을 넣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뛰어가죠? 그렇죠. 히딩크한테 탁 끌어안잖아요. 자기 인생의 멘토, 인생을 운명을 바꿔준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맨유에 입단까지 하고 박지성 선수는 맨유가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200회 이상 출장한 92번째 선수가 돼요. 물론 지금은 팀을 이적을 했지만은 정말 아시아인으로서의 최고의 스타가 된 거죠. 세계적인 스타가. 근데 박지성 선수가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히딩크 감독이 1분의 칭찬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에는 등급이 있어요. 말에는 등급이 있어요.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입만 열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라고 아시죠? 예. 이분이 유명한 연설을 해요.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연설 중에 한 구절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이 오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요. 흑인이 1960년대 투표권도 없었던 그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을 했잖아요. 이 명연설, 이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또 내가 천주교 신자야.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사랑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냥 자식도 안 되고 다 안 돼.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갖고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 마지막으로 미사 참여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저녁 미사를 이제 참여를 했어. 근데 그날따라 신부님 강론 말씀이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한테 희망을 심어주는 강론 말씀을 했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 성당문을 탁 열고 나갈 때 내가 왜 죽어? 이 좋은 세상.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나갈 수 있다면 신부님 강론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주위 분들한테 그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해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좋은 말. 살과 피가 되는 그런 말씀 해주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최고급 등급이에요. 말에. 근데 두 번째는 말씨야. 말에는 씨가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뉴욕에 강의를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면 2,000명 정도가 모여요. 2,000명.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강의를 했는데 정말 교우들이 행복하게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정말로 너무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원피스를 쫙 입고 날 보더니 싹 미소를 짓더니 다짜고짜 나를 탁 포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웬 여자냐.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저 기억 안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성당 마당에서 막 뛰어노는데 신부님이 저를 보더니 너는 여자아이가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씩씩하고 얼굴도 예쁘니 너 나중에 내가 봐서는 너 커서 사람 어려운 사람 변호해주는 변호사 되겠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뉴저지라는 뉴욕 바로 아랫동네 뉴저지라는 동네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이민을 가서 자기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대. 그 유명한 신부님이 나 변호사 된다고 그랬다. 변호사 된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제가 가던 해 맨하탄에서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무심결에 뿌린 씨인데 15년 후에 변호사라는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또 작년엔 제가 LA에 강의를 갔어요. LA라고 그러는 거 아니래요. LA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LA라고. 네. 근데 LA에 강의를 갔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왔어요. 한 2,500명 정도가 왔어요. 강의가 끝나고 정말 수많은 분들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이번엔 정말 잘생긴 남자아이야. 잘생긴 남자아이가 나한테 오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고 신부님 제가 평택 비전동 본당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신부님 그때 내 손가락을 보더니 너는 남자의 손가락이 이렇게 섬세한 걸로 봐서 너 나중에 커서 사람 살리는 수술외과 의사가 될 것 같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LA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손가락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된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UCLA 의대 수술외과 집도의라고 감사하다고 신부님 덕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의사가 돼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무심코 뿌린 씨가요. 그게 인생을 결정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말투가 있어. 애를 보고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해요. 근데 애를 보고 핸대는 소리가 엄마 아빠한테 핸대는 소리가 장군감이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얘 견종 많이 들겠다. 이 말투를 던지는 분들 참 많아요. 기분 나쁘게 말투 던지는 분들. 근데 우리는 말투가 너무 많아요. 이 말투를 누구끼리 제일 험하게 하느냐? 부부끼리 제일 험하게 부부끼리. 어떤 부부가 길을 가다가 남편이 저길 보니까 길을 건너는데 이제 어떤 젊은 여자가 서울 나와 보니까 정말 난 평창에서 생전 그런 거 구경 못하는데 아가씨들이 정말 쭉쭉 빵빵 반바지 입으면 그냥 다리도 어쩜 저렇게 미끈해.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 허벅지 구경하느냐고 트럭 지나가는 걸 못 봐요. 이 남자가 부부가 가는데 트럭이 딱 급브레이크를 딱 잡은 거예요. 트럭 기사가 창문을 열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눈 어디다 두고 다니냐. 너 지금 저 여자 보느냐고 차 지나가는 거 못 봤잖아. 너 치면은 내 팔자 망친다. 내 팔자만 망치는 게 아니라 너 병신 되면 네 마누라 네 자식 고생한다. 그 여자한테 한눈 팔면 내 인생 망치는 거다. 욕을 5분 동안 바가지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5분 딱 지나더니 창문을 인생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창문을 닫고 갔어요. 남편은 하도 벙쪄 있어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툭툭 치면서 여보 당신 저 트럭 기사랑 친해? 아니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면 저 남편이 가슴 아플까? 이것만 골라서 하는 분들 많아요. 반대로 우리 형제님들, 제가 언젠가도 이런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님들, 내가 가정방문 다니고 초청 받으러 가면은요 참 살림 잘 사는 자매들 많아요. 가보면 집이 어쩜 그렇게 깨끗해. 음식도 깔끔하게 하고 그냥 딱 치마 입고 그냥 드레스 입고 딱 음식 준비하면 너무너무 이쁘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에 형제한테 형제님 다 이렇게 살림 잘하는 부인 같이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럼 많은 경우 형제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신부님 우리 마누라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 신부님 데리고 가세요 그냥.
말투야. 우리 마누라 신부님 마음도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부부끼리 서로 상처나는 말을 골라서 해요. 골라서. 말투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어때요? 애가 공부 좀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뭐라 그래?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엄마인데도 어쩜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자식한테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너 이게 엄마가 막 애가 따지면 이게 죽으려고 그러는 거 살려놨더니 이게 눈 똑바로 뜨고 그냥 엄마한테 덤비는 거 봐. 그때 1살 때 죽을 때 그냥 놔두는 건데 그냥. 그냥 애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도 부부끼리 말이 통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부부끼리 답답할 때 많죠? 말 안 통해갖고. 그럴 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우지 않아요? 싸울 때 보면은 그런 부부들 많아요. 그런 부부들. 그런데 기왕하는 말인데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요? 귀향하는 말인데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요? 그런데 2009년에 MBC에서 참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한글날을 기해서 밥 있죠. 우리가 먹는 밥. 이 밥을 줘서 한쪽 아나운서들한테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쪽 아나운서들한테는 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꼴배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가서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말한 밥은 향기가 나는 하얀 누룩이 핀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기 싫어 꼴배기 싫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밥은 미워 이렇게 말한 밥은 새카맣게 썩은 냄새가 나는 새카맣게 향기가 나는 누룩. 여러분들 쳐보세요. 그 실험이 나와요. 향기가 나는 누룩 완전히 썩어버린 밥.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 느끼는 게 어쩜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야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주근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면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색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되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이 있어. 공부 좀 못해.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나는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 죄인 취급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못해. 그런데 아들한테 엄마가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하느님이 우리 집에 떨어뜨려 줬고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애들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버릴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러면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뒷꼭지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피고 돈 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야,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입만 열면 아들한테 빌어먹을 놈이에요, 빌어먹을 놈.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어. 근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 빌어먹을 놈 공부 잘하네? 삶이 힘들었나 봐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 우리 빌어먹을 놈 드디어 큰일 해냈네. 근데 엄마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사법고시를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원서를 넣어도 안 되고 선을 봐도 퇴짜 받고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상원이라는 그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다고. 당신 쭉 살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입만 열면은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되니까 동료 판사, 변호사, 검사한테 빌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몸에 밴 거다.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벌어먹을 상이다. 그래, 내가 왜 빌어먹을 놈이야? 내가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는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고 지금은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벌어먹고 살고 있대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자식이나 남편, 아내한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느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느냐,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집에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가서 친구한테 요즘 장사 잘 돼? 그랬더니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명박 정부 들어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꼭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만. 근데 또 다른 친구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장사 잘 돼? 남들은 힘들대는데 우리 집엔 단골 손님들이 와갖고 내가 매일 가락시장에 가갖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를 해. 자, 다음에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개 모임이 있는데, 동창 모임 있는데 너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나 안내 좀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똥파리 날리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는요, 복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주교님께서 저한테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 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째 매주 뛰어갖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 신부,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 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라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보내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갖고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8월 말까지 예약이 2월 달에 차면 내가 니네들 유럽 저기 뭐 기차 여행 데리고 갈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이 여행 그거 저기 뭐야 보증금 내라고 왔어요. 그래서 23명 우리 직원들 데리고 내년 유럽에 다 가요. 예. 제 신조는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예.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많이 온다, 많이 판매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태마을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이 어제도 250명 다녀왔어. 내일도 또 250명 오고 매일 그냥 내가 외부 강의 나오지 않는 한 안에는 꽉꽉 차는 거예요. 말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말이 귀향하는 말인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또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한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늙으면 죽어야 된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주순례 이스라엘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나라 좋대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피부가 더 뺑뺑하고 어머니도 더 고와지세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사는 게 지겹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분 4분이 여러분들 제가 시각장애우들이랑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상계동에서 1년을 살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뭐 젓가락 비비는 거 뭐 노름도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예, 뭐 별걸 다 하는데 시각이 이게 어렸을 때 열이 너무 나갖고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땐 눈알을 빼요. 이 눈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알을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빼면 중증들이에요. 중증들. 눈이 있어도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뺀 내 형제가 우리 생태마을 그 데크, 강이 내려다보는 데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 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경치 좋은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강물 소리, 새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또 5월달에 오셨는데 아카시아 향기, 공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야.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는 애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야. 그럼 이거 3억 5천이야.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이에요.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고 그래. 여러분들 가수 윤한기 씨 알죠? 이 윤한기 씨가 사실은 아버지가 미 8군에 노래하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약을 하시다가 나중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무용수 따라다니는데 허리가 잘못돼갖고 또 돌아가세요. 천하에 누구만 남느냐면 윤복희, 윤한기 둘만 남는 거예요.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이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윤한기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윤한기 씨는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 안 불렀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를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걸.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도 행복한 노래가 안 나왔던 거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만 불렀어요. 이런 노래만. 예. 너무합니다. 이것도 김수희 씨가 불렀지만 곡은 윤한기 씨가 쓴 거예요. 전부 행복한 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76년에 윤한기 씨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76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79년에
윤한기 씨, 윤복희 씨가 사랑이 뭐가 잘못되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때 동생을 위해서 이사야전서 37장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곡을 안았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요즘 나가수에서도 유명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느님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이게 1절은 한국어 가사가 2절은 영어 가사인데 1절은 그때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지만 2절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야훼는 나의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이다 이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주님께서 위로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부터 이 두 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이 이후로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슬픈 노래를 하나도 안 불렀다고 그래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함께 웃어봐요. 즐겁게 살아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한기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이가 70이신데 개신교 예술신학교 목사님 총장 역할을 지금 목사님을 20년 이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행복을 얘기해줘요. 청승을 떨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71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어디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10 낳다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50살서부터 100살까지 서로 이해도 못하면서 한 집에서 50년을 사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어떤 말이 나와? 상대방한테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멍이 들게 하는 말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우리 남자 여자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하고 싸우는지, 왜 남자 여자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 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